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화면을 밑으로 잡아 당기면서 그렇게도 재밌지 않는 영상들을 반복적으로 시청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요 며칠 조금 피곤해서 일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뭐 잠깐 지나쳐가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문득 과하게 시간을 많이 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상태가 한 3, 4일 정도 지속되다 보니까 뭔가 이전과는 좀 다른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다, 가볍게 지나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문득 그때 교보문고에 잠시 들렸는데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파민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되게 명쾌한 답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도파민이 작용하는 기전, 이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현상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 이 책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너무 인상 깊게 다가와서 이거를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도파민 네이션에서는 중독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중독은 어떤 물질이나 행동, 예를 들면 도박 게임 등이 자신이나 혹은 타인에게 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강박적으로 소비 및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첫 번째 예시로 포르노 중독에 걸린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은 그 다음날 대형 컨퍼런스에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에 발표를 준비하는 대신 밤새 포르노를 보았다고 해요. 잠도 안 자고 발표 준비도 안 한 채로 컨퍼런스에 갔다고 합니다. 발표를 어찌저찌 했지만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별로였고 직장에서 쫓겨날 뻔했다고 까지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이후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포르노를 시청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저자 애나 렘키 교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게 포르노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여러 상황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 저는 유튜브가 그중 하나의 예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튜브를 보면 할 일이 밀리고 나에게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머리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전에 포르노 중독으로 애나 렘키 교수님을 찾아갔던 그 사람과 이제 별 다를 게 없는 거죠. 중독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단 중독이 어떤 기전으로 작용하는지 알면 좋겠죠. 중독을 야기하는 핵심적인 물질 중 하나가 바로 도파민이에요. 특정 행동이나 약물의 중독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될 만큼 도파민이 중독을 설명하는데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중독에 빠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특정 중독 행동이 도파민을 많이 나오게 하는 그 분비의 순간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도파민이 부족해지는 순간이에요. 실제로 도박에 심하게 빠진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때 도박 한 게임을 한 후에 도파민 분비를 측정해보면 두 집단 모두 비슷한 정도의 양이 분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도박에 심하게 빠진 집단을 살펴보면 통제 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도파민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중독에 심하게 빠진 사람은 도파민이 감소하는 양에서 특정된다는 거예요. 도파민이 감소하여 부족한 상태가 되면 뇌는 우리에게 보상을 찾아내라는 자극을 줍니다. 중독 대상을 얻기 위한 갈구로 이어지게 돼요. 이 책에서 가장 크게 전달하는 내용이 쾌락과 고통이 뇌의 같은 영역에서 처리된다는 거예요. 신경과학자들이 이 둘이 대립의 메커니즘을 통해 기능한다고 밝혀냈다고 합니다. 즉, 저울이 쾌락 쪽으로 기울어질 때마다 저울을 다시 수평 상태로 돌리려는 자기 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해서 자연스럽게 고통의 무게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한 예시로 오피오이드 유도 통각 과민이라고 마약성 물질인
오피오이드가 선사하는 쾌락에 오래 노출될 경우에 쾌락에 의해 조정된 고통의 양이 다른 부위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쾌락이 커지자 고통도 커지는 건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고통이 커지자 쾌락이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러너스 하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마라톤 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 극한의 고통을 넘어서 약 35km 지점이 되면 하늘을 나는 느낌, 꽃밭을 걷는 기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극한의 고통이 극한의 쾌락을 선사하는 거죠. 책에서 말하는 중독의 무서움은 쾌락에 오래 노출될수록 도파민 수용체가 감소해서 이에 따라서 도파민 분비가 감소하고 자연 보상 자극에 대한 보상 회로의 민감성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즉 자극에 오랫동안 반복해서 노출되면 쾌락을 경험하는 기준점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중독자들은 더 큰 쾌락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쾌락은 더 큰 고통을 야기해요. 신경과학자들은 이 과정을 신경적응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쾌락 자극에 동일하게 혹은 비슷하게 반복 노출되면 초기의 쾌락 편향은 갈수록 약해지고 짧아지는 반면에 이후 반응, 즉 고통 쪽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갈수록 강하고 길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에도 되게 많은 문제가 생겨요. 거의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도파민이 있는데 일상생활이 주는 도파민의 양은 너무 적어서 흥미가 가지 않게 됩니다. 중독성이 강한 약물인 메스암페타민을 쥐에게 반복적으로 투여하였을 때 쥐들의 학습 능력이 제한된 실험 결과가 있어요. 무언가를 학습한다는 건 새로운 사실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도파민 향상이 있는데 이미 이 쥐의 쾌락 고통 저울에서는 그 소량의 도파민이 동기로서 작용하지 못하는 거죠. 저자는 여기서 고통의 재발견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모두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약물을 복용하고 어떤 사람은 방에 숨어서 넷플릭스를 몰아보는 등 우리는 자신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 거의 뭐든지 한다라고 저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피의 시도가 다른 중독의 행동이 고통을 더 악화시킨다고 말합니다. 이 책을 보고 있자면 고통을 묵묵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의 4장은 나의 중독을 이해하는 7단계라는 목차인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중독에 대해 좀 더 깊게 살펴보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5장에서 이 중독을 관리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중 하나를 짧게 말해드리자면 물리적 자기 구속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특정 행동을 물리적으로 하기 어렵게 만들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그만 보려면 유튜브를 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앱블록이라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어플을 설치해서 유튜브를 킬 수 있는 환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효과가 있었어요. 도파민네이션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도파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중독이라는 건 뭔지, 지금 나는 어느 정도의 단계인지,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는 영상을 이렇게 남겨봅니다.